1인칭 관찰자 시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의 사건 속입니다. 그리고 이때 서술자의 태도는 사건에 관련된 주인공의 속마음까지 모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전달합니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위치와 태도.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에 있는 내가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한다. 이때 주인공의 속마음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의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 혹은 주인공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계속 긴장하면서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발생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계속 긴장하면서 소설을 읽게 되기는 하지만 모든 정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이때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일까 라고 상상하면서 소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소설은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입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풀이하기 전에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내용을 읽은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멈추고 내용을 읽어보았나요?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아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잘 이해될 겁니다. 같이 볼게요.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의 사건 속에 있는 경우에는 나나 우리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가 보면 나도, 우리도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의 사건 속이구나, 1인칭 시점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서술자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구일까? 다시 말해서 주인공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에서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드기와 곱단이의 연애. 소설 내용을 읽다가 보면 만드기와 곱단이는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드기, 외아들인 만드기가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혼사, 결혼하는 것을 거부했지요. 왜냐하면은 징병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끌려가야 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군대에 갑자기 끌려가게 되면서 둘 사이의 연애가 문제가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곱단이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게 힘드니까 결혼하고 곱단이를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싫어서 결혼하지 않고 떠난 만드기와 곱단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만드기와 곱단이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나이지만 내가 서술자이기는 하지요. 사건을 전달해 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때 주인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만드기와 곱단이의 사랑 이야기에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만드기가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슬펐는지 기뻤는지 아니면 아쉬웠는지와 같은 곱단이에 대한 만드기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말들만 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서술자의 태도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부분 헷갈린다면 윗부분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에서는 내가 점순이와 사랑도 하고 그 사랑하는 과정,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과정을 자기 입으로 전달하는 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에서는 만드기와 곱단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소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인칭 시점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의 사건 속인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넘어가서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의 사건 속이 아닌 소설의 사건 바깥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도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위치와 그 다음에 서술자의 태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의 사건 밖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설의 사건 바깥에서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속마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생각해보면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렇게 생각하겠지라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추측을 하거나 짐작할 뿐이지 정말 속마음을 어떻게 잡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너 정말 좋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속마음도 좋은지, 혹은 너 정말 싫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정말 나를 싫어하는지는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모든 인물들의,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신이 된 것처럼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 감정들까지 모두 서술하는 것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나타나는 특징은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술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인공인 나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드러났을 때도 독자의 상상력은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과 비교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주인공인 나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상상력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잠시 멈춰놓고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한번 읽어보았나요?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온 부분은 시점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시점의 특징은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먼저 서술자의 위치를 살펴보면 나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언덕에서 하는 일도 없이 언니 옆에 앉아있는 것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부터 제일 끝에 앨리스는 토끼가 이런 너무 늦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그다지 비정상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첫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쭉 읽어보아도 나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 사건 밖이다. 다시 말해서 나나 우리가 등장하지 않는 3인칭 시점이다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앨리스는 언덕에서 하는 일도 없어서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언니 옆에 앉아 있으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속으로 왜 저렇게 책도 왜 보지? 대화도 없는 책을, 그림도 없는 책을 왜 보지라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 다음에 토끼가 늦겠는 걸 하고 중얼거렸지만 비정상인 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앨리스
생각이나 감정이 모두 드러납니다. 근데 이때 확인을 해본다면 앨리스가 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됐겠지요. 나는 언덕에서 하는 일도 없이 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나의 이야기를 주인공이 돼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을 건데 여기에서는 나라는 말 없이 앨리스의 생각과 감정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서술자의 위치가 바깥에 있으면서 앨리스의 생각을 모두 전달하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들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여러 번 해보면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누나들도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 이 시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시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게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소설 동백꽃을 다른 시점으로 써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시점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안 와닿고 어려운 게 당연해요. 공부를 쭉 해오다가 시는 잘 이해가 됐는데 소설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걱정스러운데 소설이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 영상을 다시 봐도 좋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도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살펴보았으니까 내려와서 작가 관찰자 시점을 볼 거예요. 아까 전에 앨리스 얘기를 하면서 나라는 말이 적혀 있었으면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볼게요.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의 위치와 그 다음 서술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자의 위치는 바로 소설의 박입니다. 소설의 사건 박. 그리고 이때 서술자의 태도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전달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래서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속마음까지 표현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만을 관찰해서 전달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라도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 모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을 전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작가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보이는 대로만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있지만 진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지라고 엄청 많이 독자의 상상력과 추리력과 판단력이 자극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과 비교를 해보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의 시각에서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자극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단 한 명의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추리력, 상상력, 판단력이 자극된다라고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 잠시 멈추고 내용을 읽어본 다음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나요? 꼭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지금 첫 번째 줄에 다음 날은 조금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라고 되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소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쭉 읽어봐도 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의 사건 밖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서술자의 태도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비교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소녀는 세수를 하고 있었다. 목덜미가 휘었다. 하였다. 세수를 하더니 물을 많이 붓다. 다음에 물을 손으로 잡는다. 소녀는 물을 잡는다. 근데 허탕이다. 물만 움킨다. 라는 식으로 소녀가 물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장난을 치고 있는 소녀의 행동을 전달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손으로 물장난을 치고 있는지 소녀의 속마음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객관적인 전달이다. 사건의 객관적 전달.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한다고 표현해 줍니다. 위에 있는 앨리스와 비교하자면 위에서는 앨리스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았다와 같이 속마음이 드러났지만 아래쪽에서는 세수를 하는 것, 손으로 물장난을 치는 것만 겉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을 위아래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과 작가 관찰자 시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개개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것과 연관되는 소설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 읽기 만능 도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 읽기 만능 도구를 배웠던 것처럼 소설 읽기 만능 도구도 있습니다. 지금 했던 시점의 특징과 개념을 바탕으로 소설의 예시를 통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조금 더 순서에 따라서 소설을 읽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을 읽으면서 나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 말고 우리라는 말도 되고요. 내라는 말이 나와도 됩니다. 내가 할 때 그네입니다. 만약에 이때 내가 나온다 하면 2단계로 가주시면 되고요. 내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 3단계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2단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나왔다면 이때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공인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게 아니면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은 그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 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없으면 다음을 따른다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 말하는지 나나 우리라는 말은 없지만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다 알지? 신처럼 모든 등장인물의 마음을 얘기해 주네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뭔가 열심히 말해주고 있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 혹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소설 읽기 만능 도구는 순서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찾아가네라는 내용 정리 용도로 넣어드린 것이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점 4가지를 예시, 그 다음에 개념 특징을 엮어서 배워봤고요. 넘어가면 오늘의 하부르타가 있습니다. 신선한 하부르타.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을 만들어 봅시다. 이때 원하는 질문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단답형, 서술형, 선택형 등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있네요. 오타를 댓글로 나중에 작성해 주시면 플러스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한 내용을 MS팀즈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했던 내용이 사실 조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해보고 선생님께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